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통과제를 이렇게 할 때 이제 방송을 주로 했었는데 이 네, 조합은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죠. 예. 오늘은 톱님을 바꾸고 훨씬 핸섬하고 훨씬 더 작은 이런 얘기죠. 예. 아니 톰님 어디선가 듣고 화냈는데. 조금 이제 줄으셨어요. 그런데 스마트해지셨어요. 아니. 스마트톰. 그렇게 가시죠. 스마트톰. 예. 센스가 좋으세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거 하라고 저희 여기 그런 거고요. 여기 나온 내용들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워낙 잘 쓰셔가지고 네. 오늘도 경청 모드 하다가 네. 쿡쿡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네. 또 근데 시작하면은 할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또. 아니 오늘 어제도 잠깐 들어왔었는데 네. 와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네. 좀 날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적고 있어요 제가. 아니 다른 얘기지만 네. 어제 시작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런 말씀을 네네 오늘도 만만치 않을 걸요. 네. 우리 이경민 팀장이 나오셨는데 그래. 조금 더 써야죠. 네. 자 시장 얘기 바로 의원님 그러면 그러시죠.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동시만길이었잖아요. 선물옵션 동시만길 뭐 변동성이 얼마나 클까 좀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 시장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 수출입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네. 거의 플러스 반전을 하기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제 옵션 만기, 쿼드러플 리칭데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 가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장 막판에는 거의 저도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봤는데 와 갑자기 또 마이너스 10포인트 막 2610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또 이제 세미나 끝나고 딱 켜보니까 장 끝나고 보니까 거의 보합권에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싸움들이 좀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장 끝에 가서는 좀 붙이면서 끝났고 그리고 좀 제가 중요하게 봤던 라인이 2610선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깨지 않았다는 게 좀 다행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신데 뭘 또 그 얘기를 좀만 더 해주시죠, 대표님. 좀만 더 해주시죠. 네. 근데 이게 중국 수출입이 잘 나온 겁니까 이번에?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네.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있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저희도 뭐 근데 데이터를 나오는 거는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저희도 보는데 근데 너무 잘 나와서 예상치가 8%였는데 수출 데이터는 16%가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항상 중국 데이터 나오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네. 이거 맞아? 이런 생각부터 들다가 시장이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 나오고는 좋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중국 상해 뭐 재봉쇄 얘기 네. 또 부분 봉쇄라고 하는데 또 괜히 또 만기일날 이런 거 나오면 또 확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본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네.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봤는데 거의 다 넘기더라고요. 네. 쫄산하지 않고 네. 보고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보니까 베이시스도 네.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백워데이션이 1.6까지. 네. 내가 이번물 말고 9월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벌어져서 네. 이게 끝나면 또 다음 달도 고생하는 거 그럴 아니야라고 수 있겠네요. 얘기하다가 우리 오늘 예, 팀장님 자료 보고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왜 외국인은 안 살까요?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외국인 1조 매도 나왔나요? 네, 결국 끝날 9천. 때? 9,300원. 네. 그러니까 다른 시장도 보면은 미국 시장도 좀 약간 올라와서 고개를 들고 있고 네. 네. 뭐 IT 반도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대만도 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대만도 전혀 변화 없이 변화 없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근데 왜 우리 한국만 이럴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오늘 팀장님 두 분한테 꼭 여쭤보고 안 되면 저는 모르고 일부 시민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네.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안 갈 겁니다. 네.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왜 우리만? 일단은 지금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불안해도 좀 힘들고 중국이 불안해도 좀 힘들고 중국이 괜찮다라고 하면 미국이 좀 불안하고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악재들이 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미국은 괜찮은데 왜 한국만 이러냐? 중국은 괜찮은데 한국만 이러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계속적으로 네.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오늘 쿼드러플 위칭되다 보니까 수급 변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면은 미국 증시는 최근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가 덜 올라오는 상태라서 좀 밋밋한 흐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굉장히 회색지대 같은 색깔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이 잘 나와도 한국의 주력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격 데이터가 높아져서 수출이 잘 나온 거고 물량은 계속적으로 부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냐라고 봤더니 시클리컬은 좋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클리컬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최근 유가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왜 계속 팔까? 최근 한 코스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증시를 덜 팔았어요.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속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최근 몇 달 동안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니까 이게 시속 게임에서 대만은 지금 좀 밑에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올라 있는 것 같으니까 얘를 더 팔고 얘를 좀 덜 팔고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한국 증시는 떨어질 때 덜 떨어지긴 했지만 올라올 때 되게 재미없는 장세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표 오늘 장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10포인트, 15포인트로 쭉 가다가 한신가부터 갑자기 5분 봉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정말로 한 번도 반등을 안 주고 5분 봉으로 쭉 땡기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아름답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아무리 쿼드러플 위칭되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매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기계가 물렸거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사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전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언론에 2분기 실적이 좋다고 요즘 기사가 많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대충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해서 이게 뭔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펀더멘탈이 아닌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다른 요인을 제가 알 리가 없죠. 혹시나 저는 다 종합해서 그냥 입맛에 혹시나 그래도 뭐. 딱 보고 이런 건 매매 안 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하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가면 많은 분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는데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엔 핵심은 요즘 M&A 한다고 또 막 이제 불 지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든 생각은 그겁니다. 아니 그동안 100조 현금 갖고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생각. 그거 쌓아놓고 좀 뭘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뭐 메모리 관련돼서는 어차피 사이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다 인정.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 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활로를 좀 뚫어주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 M&A나 뭐 그걸 있는 현금 가지고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바뀔까요? 외국인 사나요? 어떻게 살까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일단은 최근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다, 뭐 IT 기업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데 또 거기에 반도체 사이클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회색지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회색지대 2번 나왔습니다. 회색. 옛날 같으면은 한쪽에 산업 편중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이클에 의존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좀 부진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래도 좀 눌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걸 뚫고 갈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상승 동력이 있을까라는 게 그 의문점들이 계속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봤는데 내년 실적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내년은 꺾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021년 실적은 좋았는데 2022년 실적이 불안하다라는 것 때문에 막 20년 지금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번에도 22년 실적은 좋은데 23년 실적이 불안하다. 네.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반도체 업종을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답답한 게 솔직히 다들 비슷한 심정이군요. 네, 예. 이게 뭐 될 만하면은 이유를 계속적으로 끌어다 붙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이 하락할 때도 쉽게 말하면 막 골대를 움직이면서 축구 경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골 오래 안 먹히려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다가 이때는 물가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다가 갑자기 물가도 꺾이고 금리 인상 기대도 불확실성도 좀 진정되니까 얘는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도 계속적으로 녹아들면서 뚜렷한 어떤 주력 산업이라는 것들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유가 흐름에 따라서 업종이 움직이고 그리고 경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경기는 불안하다. 금리는 많이 올린다. 유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국 증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나는 좀 인사이트 있어 이런 사람 친구들은 삼성전자 저거 되려면 분할해야 돼. 이런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렉트로닉 안에 다 있는데 다 있죠. 아예 세미컨덕터,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이거 뭐 이렇게 다 분리해서 가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분리한다 그러면 분리해서 이상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금은 되면 안 되는 이유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되니까 너무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고 반도체 사이클도 살아난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그림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 이슈들,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부분들, 답답하다는 부분들이 좀 녹아든 이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회색전자네요. 오늘 삼성전자 회색 얘기 아니고 3번 회색전자. 나온다. 언제까지 나올지.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팀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 그쵸. 인텔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서 주가도 좀 안 좋았고, 근데 반도체 규모는 또 사상 최대라고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이클이. 특히 글로벌 경기 때문에 더 그렇죠. 저도 최근 IMF라든지 OECD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막 1.2%, 1.5%포인트씩 막 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문부호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저희 대신증권의 섹터 애널리스트가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다 뛰세요? 아니요. 팀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잘 물어보지 못하고 다른 분들의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의견이 되게 분분해가지고 저도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풀려야지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업별로도 또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인텔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별로 달라서 지금은 너무 많은 의견들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들이 조금은 시장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도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엇갈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조만간 한쪽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 지수대가 2600 초반이다.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회색이네요. 제가. 대표님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 제가 이렇게 전자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을 제가 사실 못 받았거든요. 딱 느낌이 왔어요. 뉘앙스에서. 느낌이 왔거든요. 그러시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전자를 만약에 배제하면 그렇죠. 선택지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어떤 쪽으로 그래도 요즘 뭔가 해야 되니까. 왜냐면 참고로 중국의 BYD는 신고가인가 그렇죠. 뭐 그래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술을 태양광 좋고 하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종목을 매매할 때 회색적으로 회색 너무 싫어합니다. 종목 매매할 때는 그냥 주도주 붙는 편이거든요.
그때서 근데 지금은 에너지 쪽 너무 제일 좋아하고요. 에너지. 근데 이게 주도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될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120대인데 어차피 에너지 쪽 매매하는 거는 매크로 지표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유가를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뭐 사우디에 아는 사람도 없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다 신재생 간다고 하게 되면 이쪽은 손 놓고 있게 되면 여기가 쇼트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유가 재고 그러니까 원유 재고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방출유 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텨도 지금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방출유는 또 다시 채워내야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채워놓으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면 또 수요는 있겠네요. 거기다가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좀 철강석도 움직이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화석연료 너무 좌시하는 거 아닐까. 네. 이제 지금은 여름이라서 괜찮은데 겨울로 들어온다. 이거는 그러면 진짜 윈터 이스 커밍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겨울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저희보다 더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저 북유럽들 이런 쪽 어떻게 살까 네. 생각하게 되면 저는 석유부터 가스 이거 웬만해서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네.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에너지예요. 네. 2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네.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찾아도 그 근처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처에서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쉐브론 또 신고가 나오고 네. 뭐 저 버핏 선생님 투자했던 옥시덴탈 옥시덴탈 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고 네. 하는데 그러면 한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제 설비 고도화된 정제 설비는 한국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네. 특히 SO일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그렇게 투자할 정도면은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술력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도 신고가가 아닐까? 네. 라는 거는 그 만약에 상대적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미국 투자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오른 것만큼 우리나라가 정유가 못 올랐으니까 네. 최소한 키 맞추기 할 정도의 룸은 여기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에너지가 꺾여도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그 꺾일 때는 유가가 꺾여서 꺾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다. 네.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아이디어를 또 다 점검해보면서 제 머리가 회색이 되겠죠. 지금 밤새기신데 지금. 예, 이제 그때 회색으로 바꿀 겁니다. 아니 머리 너무 자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주가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머리색도 아유. 막 캐멜론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 더 어떤 섹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고 싶은 섹터 혹시 있으실까요? 팀장님? 저는 네.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에 앉을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섹터 흐름까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화학이나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유가가 부분들. 또 유가 뛰고. 때문에도 네. 그렇지만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 좀 키 맞추기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에너지 업종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이 유가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들을 완전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이 밀려있던 애들이 좀 움직하다가 이번에 또 한번 주저앉았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네. 거의 다 전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저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눌러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최근 금리가 또 한 번 올랐는데 이게 또 다시 슬로해지게 된다면 많이 밀려있던 애들에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네.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말씀하셨으니까 유가 정점 아니다. $150까지도 간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어느 저는 정도는 네. 유가 전문가는 아니고 집요하세요.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궁금해서. 일단은 저희는 $130까지가 상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충격 변수가 확 들어왔을 때 $130를 갔다가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요 공급적인 측면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보면은 미국도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증산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불안해지는 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원유 쪽에서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원자재 쪽에서 좀 걱정하는 거는 곡물 가격이죠. 네, 곡물 가격이 수급 변수가 워낙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파종을 못했다. 또 최근 인도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날씨 문제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아마도 유가는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이제 둔화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이 아마 3분기에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 70% 오를 수 있고요. 소맥은 뭐 40%막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유가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파급력들이 업종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북미 쪽에서는 네. 비료 가격이요. 가다가 쭉 푹 빠졌습니다. 네.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뭐 모자이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 빠졌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보니까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하도 비싸니까 비료값이 비싸니까 안 쓴대요. 네. 이걸 안 쓰니까 수요 저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안 쓰는데 그러면 반대로 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안 쓰면 생산량이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쇼티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곡물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비료 같은 경우와 또 소맥이나 옥수수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쵸 그냥 깔아놓으면 나오니까 뿌리면 나오니까 예. 근데 밥은 먹어야 되는 필수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네. 좀 거기도 수요 쪽에서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미국 물가에서 음식료 가격이 10%거든요. 네. 전년 대비.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가 잡히려면 수요 쪽에서의 굉장히 좀 부담, 좀 변화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 확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물가가 진짜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수요를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이 할 일이 있네요. 무서워. 그렇죠. 네.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죠. 네. 좀 길게 좀 길게 봤을 때. 네. 네. 그렇구나. 유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대표님 좋아하시는 업종은 뭐예요? 에너지 말고 혹시? 나 오늘 좀 엔터주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좀 괜찮았어요. 엔터주가 컴백 앞두고 있는 가수들도 있고. 컴백 네.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네. 벌써 미소가 한가득이시네요. 네. 네. 내일이죠, 내일. BTS. 네. 네. 앨범 제목이 프루프입니다. 네. 무슨 증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이번에 BTS 앨범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63,900원이에요. 저 예전에 저 팀장님 사셨을 김건모 앨범 사셨을 때 95년 뭐 제가 예, 그때 입사하셔서 네. 이제 막 사셨을 때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CD가 10,000원 좀 넘었던 것 같고 네. 테이프는 5,000원 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기억력 좋으시다. 너무 옛날이다. 김건모 팬이시군요. 대학생 때네요. 네. 대학 1학년 때구나. 그렇죠. 그거 저희 워크맨에 이제 돌려가면서 네. 이제 듣고 했던 네. 이 것과 지금은 다르네요. 근데 앨범 구성이 딱 보니까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네. 그렇죠. 네, 포토카드 들어가 있고 또 팬분들은 이게 내가 원하는 포토카드가 없다. 10개 사요. 네, 또 네. 사죠. 10개 삽니다. 그 중에서 없다. 예, 맞바꾸기도 하고 뭐 네. 아이들 뭐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00만 장 팔린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네. 수치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지금 밀리언셀러 걸그룹 쪽에서는 블랙핑크 네. 최초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미니 앨범 나온 에스파가 에스파 나오죠. 네. 네. 이거 뭐 꺾어 가면서 이거 넥스트 이거 하면서 낸 이 결과가 이게 여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웬만하면은 빌보드에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니게 됐고 거기다가 이번에 BTS 나오면 또 그냥 들어가겠죠. 자연스럽게 네.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 열심히 노력했고 춤 연습하고 뭐 다 활동하느라고 고생했겠죠. 근데 군대는 이게 뭐 이제 난리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군대는 갈까요?라고 그 의문문이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앨범을 찍는데 만든 이제 포토카드가 들어갔으니까 뭐 7만 원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라는 것부터 거기다가 이번에
BTS가 미국 공연 한번 해서 딱 들어왔더니 11회 공연에 1,100억 벌었답니다. 네. 한 번 뛰면 100억. 네. 코스닥에 연간 영업이 100억 안 나오는 데서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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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뛰면 100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이제 바뀌는 단계죠. 이런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밸류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통 저희가 성장주 계좌만 하면은 성장주는 금리 인상이 안 돼. 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고밸류 아닐까요? 그래서 엔터주는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안쪽에서 JYP 화이팅! 그 투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엔터가 그렇죠. 오늘 엔터 좀 괜찮았죠. 네. 네. 그 추세는 뭐 그렇게 크게 압박은 안 받을. 그나마 그래도 좀 살아있는 코스닥에서 살아있는 섹터 쪽이 아닐까. 네.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은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아티스트 컴백에 맞춰서 뭔가 단기적인 이슈만으로 그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엔 그렇죠. 초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심이 글로 가다 보니까 다 연결되는 건 맞는데, 근데 꾸준하게 인기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콘서트죠. 근데 이제 콘서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니까. 네, 그렇죠. 하는데 또 거기 가보게 되면은 잘하는 전략 중 이번에 JYP가 MD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MD. 저희들은 굿즈. 네, 아빠가 보기에는 그거 무슨 봉 하나에 무슨 3만 원이야 이런 거. 아빠가 보기. 네,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제 딸이 그 예전에 그 누구 팬이? 네? 누구 팬인데요? 빅뱅. 아. 빅뱅 팬 할 때 YG군요. YG. YG. JYP. YG. 네. 딸은 YG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때는 진짜 와 이게 무슨 3만 원이고 뭐 티셔츠 하나에 무슨 거의 7, 8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는 보니까. 네. 그래서 산업을 알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수요도 있다라는 게 지금의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쪽을 잘 모르시면 욕하죠. 무슨 네. 야 우리 회식비다 회식비 이럴 정도로 하지만 그러기엔 문화가 바뀌고 그렇죠. 굉장히 시장이 그게 커졌다는 그렇게 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JYP에서도 그런 샵 오픈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모자라서 디어유 같은 경우 이제 오빠가 계속 하루에 두세 번씩 문자 네. 보내주는데 네. 거기에 돈을 뭐 4,900원부터 네. 얼마씩 낸다는 얘기는 네. 이것도 다 이런 저희가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빠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대세가 아닌가. 그래서 누구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다 뭐. 젊은 오빠들은 다 그럴 라인 좀 지나서. 네. 근데 요즘은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죠. 그러니까요. 예. 뭐 요즘 어머님들 임영웅 좋아하시는 거나 네, 맞아요. 다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엔터주 얘기했고요. 다음 섹터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없는데요. 없어요? 그럼 팀장님은 엔터주를 비롯해서 뭐 섹터라든지 다른 섹터 혹시 얘기할 거 있으신지? 저는 최근 들어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본다면 병목 현상이 좀 이상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리블랜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병목 현상 압력 지수를 보면은 4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또 항만 정체 지수를 보면은 중국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미국은 다시 고점권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운임이 또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조금 하고 있어서 최근 해운주 같은 경우도 움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매크로적으로 본다면 또 병목 현상이 심했을 때 해운주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서 시장은 힘들고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야지 시장이 위쪽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아마 다음 주 6월 F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어서 내일 있을 물가 먼저 FOMC보다의 물가 네. 먼저니까. 그렇죠. 맞아요. 내일 밤이죠. 10시 반 어떻게 우리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 물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램이죠. 네. 네. 일단 바램에 0.1이라도 낮았으면 그죠? 8.2로. 네, 8.2로. 네, 8.2 뭐 예상치가 그 정도에서 뭐 2, 3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0. 예상치에서 0.1 올라간 것과 0.1 내려간 거는 뉘앙스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민감한 분위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최소한 그냥 그 정도. 근데 어제
대변인 그 청와대가 아니죠. 네. 백악관. 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뉘앙스가 약간 그래요. 조금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뭐 염두에 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약간 약 발라놓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근데 그래놓고 지난번에는 낮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너무 조금 이게 경각심을 주되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이것도 맞싸 이것도 네, 맞싸. 약간의 희망 섞인 저는 얘기를 해보면 네. 지난달 숫자가 8.3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뒷자리가 뭐였냐면 8.26이었어요. 네, 정확하게. 지난달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달에 0.1이 낮아서 8.2 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는 8.3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 희망이 오히려 있는 거죠. 지난달에 8.2였으면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자, 반올림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8.26이더라고요, 숫자가. 8.24였으면은 8.2가 될 뻔했어요. 됐었다. 그리고 이번에 8.2 나왔으면 또 그냥이라고 팔 수도 있거든요, 주식을. 아, 이게 그런 무슨 게 0.0이 무슨 자,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팀장님 혹시? 저는 클리브랜드 연준을 가면은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제가 그건 자료 한번 보시면 어때요? 네, 자료를 보여드리면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8.1, 7.9였어요. 5월은 8.1, 6월은 7.9. 네. 근데 이게 좀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8.2, 8.2로 맞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곡물 가격, 원자재, 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또 올라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 물가 정점은 통과했을 수 있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위에 오른쪽 CPI 컨센서스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어서 저는 이번 주말에는 조금 시장이 부담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 뭐 급락을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물가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지겨웠습니다. 일단은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라기보다는 또 한 번 출렁이는 정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6월 FMC에 대해서는 뭔 얘기를 할까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 하루하루가 꼭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FOMC 그래도 자료에도 있어 제가 잠깐 봤는데 FOMC가 이제 6월에 50bp 올리는 거는 확정이고요. 네, 거의 확정이고 확정이죠. 거의 가는 100%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성장률은 보나마나 내려갈 내려갈 거고 거고. 물가는 보나마나 올라갈 텐데 거고. 다 알잖아요. 네. 근데 특히 대표님 주식 오래 보셨으니까 네. 다 알고 있는 소식이 그렇죠. 변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요즘 시장 보면은 네. 그게 다 짬뽕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강한 섹터 몇 개 빼고 조금 살아있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오늘 음봉 이게 거의 다. 그래서 아 슬퍼. 진짜 요즘 매매하다 보면 매매하는 게 점점 압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보다 보니까 다 이제 약간 그쪽으로 몰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경우까지 나오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정유주 쪽에서도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우선주가 조금 덜 올랐었어요. 네. 위치상으로. 네. 거기도 몰리네 이제 거래가. 오늘 SOL 우선주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반영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보통 보면은 시장이 지난번에도 이게 한 2,600 뭐 60, 50 그 정도 올라갈 때도 보면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확산이 안 돼요. 네. 그날 딱 움직이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양복 음복 이러고 그냥 정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매매를 딱 하루짜리나 하루 반짜리밖에 못 보겠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만큼 심리가 근데 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봤더니 요즘 예탁금 보면은 예탁금이 이젠 60조 대 무너졌습니다. 57자 58조도 무너져서 57조 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 보게 되면 나 진짜 지겨워서 주식 못하겠어. 지치셨죠, 많이. 네, 네, 네. 많이 지쳤다는 게. 이런 분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뭐 이거 차라리 그냥 나 알바까지 해서 이거 손해본 거 때울게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뭔가 대체 수단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한전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 이런 거 차라리 그냥 뭐 한전이 망할 리는 없겠고 그렇죠. 거기서 안정적인 거 그냥 채권 이쪽으로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죠. 라는 얘기도 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조금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도 차마 그런
자조 섞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미 알려진 뉴스에도 반영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0.0 네, 0.01 갖고. 여기서 막 지금 왔다 갔다 한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아침에 뭐 움직여서 약간 외국인들 선물 레벨도 나오고 한 15포인트, 10포인트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아 오늘 시장 재미없을 거야. 그러고 그냥 닫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보면은 뭐 형 어디 있어 그러면은 지금 골프 치러 가. 시장은 됐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심리를 제일 중요한 게 좀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차라리 이번 뭐 CPI가 됐건 FOMC 끝나고 안도가 됐건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단계 레벨업 되면 그때는 좀 저희도 낫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좀 뒤늦게라도. 네. 그래서 최근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여러 이슈들을 다 끌고 왔어요. 시장이.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와서 이게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계속 눌러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 6월 FMC에서 좀 기대라는 부분들은 좀 글씨를 작게 써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들은 좀 내려놨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6월, 7월 F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거의 10%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말까지 얼마나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지난주는 3% 이상 금리 인상 확률이 40%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지난주에는 8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이유는 아마 5월 FMC에서 언급한 내용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차트 그림에서 맨 밑에 써드린 거긴 한데 올해 후반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확고히 한 것에 대한 효과 뭐 통화정책 조정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뒤에 보스틱 연은 총재가 9월 달에 좀 멈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멈춘데 3% 안 가면서 40%까지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네. 경제지표 좋잖아 라고 하니까 네. 또 확 올라갔다가 네. 물가도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아마 6월 FMC 때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문구들을 보면은 올해 후반에는 연준이 통화정책과 물가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의도로 저도 연준 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말까지는 중립금리 전후까지 왔다 간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6월 FMC에서 점도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점도표에서 3% 이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은 지금 80%까지 3% 이상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지난주처럼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말하는 게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거 있죠. 뭐 경기 괜찮다. 물가 잡을 수 있다. 경기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아직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침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것들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진정시켜주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톤다운 시켜준다면 저는 그래서 6월 FMC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시장을 계속 눌러왔던 것들을 좀 열어주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되는 6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사서 저번에 나오셔서 얘기한 것처럼 해서 3분기에 잘 잘 팔고 하고 나오자 이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7, 8, 9. 그렇죠. 이제 결전의 시작이네요. 예. 대표님 FMC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몸이 달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 아닐까요? 그렇죠. 네.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그게 핵심일 거고. 근데 그런 분이 좀 되게 느긋해 보이세요. 요즘도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들을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랬을 때 보통 보면은 행정부가 해야 될 일도 좀 있을 텐데. 네. 앞서 잠깐 항만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네. 이런 거 움직이게 되면은 뭐 무슨 행정명령 붙이면서 뭔가 이렇게 또 안 되면 군대도 투입해서 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충분히 할 수는 있을 네. 것 같은데 되게 느긋하세요. 그래서 아예 좀 희망이 아예 좀 생각이 없으신 건가 다음 선거에 대해서 아예 내려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쉽고 네. 근데 또 이번에 보면은 또 파월 의장하고 회동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회동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게 안 하려고 하고, 이래적인 네. 일이죠. 네. 네.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는 어떤 때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오늘 무슨 맛 아이스크림 먹지? 뭐 회색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민트 초코? 네. 민초 찾고 네.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조금 이 행정부에 대해서 색깔이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다 회색 정부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결론은 연준이 다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키는 연준이 쥐고 있는데 이게 연준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끌어내야 된다. 네. 연준의 최종은 수요를 억제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팀장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네요. 조금 더 짧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뉘앙스를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요즘은 딱 그런 생존 매매입니다. 네. 오늘 네. 시작해서 근데 생존 매매 되게 힘들어요. 이거 지금 이것도 힘들죠. 너무 힘든 거죠. 그거는 엄청난 기술이고 진짜. 이게 그동안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들도 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임용기기 관련돼서 네. 우트로닉 같은 경우도 네. 그래요. 이것도 5월달 그러니까 꾸준히 이번 올해부터 수출 데이터 네. 좋아서 주가도 꾸준히 왔고 환기 종목이었다 이것도 탈피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 높다. 이제 뭐 기관들도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5월 10일짜리 데이터 양호, 예. 20일짜리 데이터 양호, 예. 30일짜리에서 그 계산해 보니까 좀 빠졌어요. 네. 그거 가지고 주가가 10% 이상 빠집니다. 네. 당일날 이렇게 쫙 네. 이렇게 심리가 취약한 거면 네. 아무리 실적 좋다는 또 회복도 못해요 지금. 좀 부러졌더라고요, 일렉트로닉. 네. 약간 느낌이. 떨어져서 네. 회복도 안 되고 이런 네. 상태부터 또 기판 쪽도 그렇고 네. 이번에 나온 뭐 EM텍과 KTNG 네. 이것도 그렇고 약간 지뢰밭입니다. 네. 실적 좋다는 회사들마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피해 가야 되거든요, 다들. 그렇죠. 한번 탁 맞으면은 이거 올해 본 거 다 날리네 뭐 이런 네.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심리가 이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논외고요. 네. 아까 이미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그렇고. 예. 생존 매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렵죠. 정말. 그렇죠. 정말 어렵죠.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식은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이런 분들 왜 안 보이시죠?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거라도 자꾸 좀 브레인스토밍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안 보이세요 요즘에는. 다 그러고 네. 뭐 이때 다 이제 딱 두 분위기예요 유튜브도. 급락 조심해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딱 두 분위기로. 네. 저희 오늘 썸네일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까는 일단 기회가 있다라는 네. 우리 팀장님 의견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아. 안드로일이 펼쳐진다로 돼 있습니다. 아, 현재는. 거기가 먼저죠. 예. 네. 거기가 먼저죠. 예. 네.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회색이 아닐까. 그렇죠. 나의 예. 생각도 사실. 네, 들긴 그렇죠. 하는데, 예.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쵸? 이제 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수 단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3분기가, 네.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어디 정도 선을 우리가 밴드를 좀 보면 좋을까? 저는 3분기에는 네. 2,800선대 후반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10%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PER 10.5배, 그림에서도 그려드렸는데 10.5배라고 한다면 2021년 6월 고점 이후 하락 추세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평균 수준입니다. 네. 그게 2,870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 지표, 경제 지표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걱정을 하시는데 이익 증가율도 그리고 매크로,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어느 하나 마이너스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코스피만 마이너스 17%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너무나도 코스피가 펀더멘탈 지표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평균 대비 괴리율을 봤을 때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집니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합니다라는 게 보다는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을 조금만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 이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던 물가를 잡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대중국 관세 그동안 매겨져 있던 건 철회한다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6월 FMC에 이어서 물가 불안,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고, 교역에
주식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가지 팩터가 아마 코스피를 불안하긴 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을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무리 발언 혹시 요 의견에 대한 뭐 찬성도 좋고 아니면 보강도 좋고 뭐라도 네. 바램이죠. 바램이다. 근데 이 패턴을 그린 거 보니까 네. 저 올라오는데도 저게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현상이 네. 네. 그래도 이쁘게 그냥 딱딱딱 이렇게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2,700선, 2,700선을 넘어서야지 2,800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그걸 넘어서기까지는 좀 많이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반대해도 이 굴곡 보면은 야 이렇게 반등하겠구나.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만만치는 않은 네. 서바이벌. 서바이벌. 네. 좋습니다. 위원님. 전 네네. 오늘 너무 훌륭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 나눴으면 좋을 텐데 또 모시고 네. 저희 또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두 분 보내드리죠. 레몬 리서치 김